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 근현대문학, 그리고 비교문학, 지성사 등등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해방 이후의 한국학의 형성과 식민과 냉전의 협화 혹은 불협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학은 굉장히 지금은 자명하고 예전부터 그냥 있었던 이런 학문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역사적 제도이고 많은 학자들이 한국학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투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시기 때에는 일본의 관학과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해방 이후에는 그 과거의 식민주의적인 조선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냉전의 구도 안에서의 여러 제약들을 받으면서 형성하고 발전된 제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해 전에 썼던 1961년 일본 조선학회에 한국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조선학회 참여에 관한 참여를 둘러싼 여러 양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961년 조선학회 제12회 연차대회에 한국의 10명의 연구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 대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이 대회가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서 일본의 그 학회에 참여한 첫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제 지도교수가 50년대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가끔 강의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당신이 했던 그 대학 시절에 여러 문화적 분위기를 경험했던 문화적 분위기들을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같은 곳에서 학교를 등하교할 때 과거에 일본어 책들이 그때 한국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일본 책을 공공연하게 펴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런 불편한 시선들을 감내해야 했고요. 그래서 공적 장소에서 일본 책을 읽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50년대 이승만 정부의 국시라고 할까는 반공주의임에 틀림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굉장한 그 적개심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인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물론 민간의 교류, 그러니까 정부 간의 공식 교류는 물론 민간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그 해에 여름에 공식적인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학술 교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숨겨진 압력자, 중개자로 미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들을 이 12회 조선학회 참가와 둘러싼 여러 서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타니 모리시게라고 하는 그 텔리 대학의 그 교수분, 한국에서도 유학을 하셨고요. 오타니 모리시게 교수가 1962년 동아일보에 일본에서의 한국 연구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사를 기고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학 연구의 거점인 조선학회를 소개하고 그 12회 대회에 한국 학자들이 참여한 게 한일 간 첫 공식 교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 공동 학회 결과물로 부상근역, 그러니까 부상은 일본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용어고 근역은 한국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그 부상
근역 문화교류기념호라고 하는 게 약 1000쪽 분량으로 조선학보가 간행이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조선학회가 자리하고 있었던 조선문학 그 연구의 메카인 테드대학 조선학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자로 천리교, 텐리교라고 일본어로 읽은 이 천리교의 포교를 위해서 외국어 학교로 출발을 합니다. 식민지 시기 때 조선 저 남부 지방에 많은 텐리교 신자가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텐리교 신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 20세기 전반기에 교세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텐리교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5개 어부를 그 언어학부를 설치를 합니다.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조선어 이렇게 5개 어부를 설치를 하고요. 1925년에 조선어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텐리교 포교사들이 조선어를 배워서 한반도에 건너와서 텐리교 포교를 하게 되죠.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에 과거의 여러 제도들을 그 GHQ 연합군 최고사령부죠. 그 GHQ가 헌법을 개정하고 과거 그 제국주의 일본의 제도들을 전환을 합니다. 새롭게 개편을 합니다. 대학 제도 역시도 그중 하나인데요. 과거 제국대학이라든가 그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었던 고등교육의 체계들을 재편을 하면서 신제대학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게 194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텐리대학은 이 GHQ의 변화에 부응해서 자신들도 정식 대학이 되려고 모색을 합니다. 근데 이 GHQ의 방침은 외국어는 학문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외국어 대학을 대학으로 인가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특정한 도쿄 외국어 대학이나 몇몇 군데를 빼고 이 유니버시티로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외국어는 일종의 수단이고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텐리대학이 고민 끝에 내린 그 방법은 기존의 어학부에다가 문학을 합쳐서 언어문학과로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949년에 조선문학 조선어학과라고 하는 과를 인가 신청을 해서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텐리대학 조선문학 조선어학과가 만들어질 때 당연히 그 대학의 학과가 만들어지려면 교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텐리교의 수뇌부가 조선총독부 항무국장을 지냈던 세키야 데이자부로라고 하는 그 관료를 중간에 넣어서 조선에서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했던 오다쇼고 역사학의 오다쇼고와 그리고 조선문학의 다카시토루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중심이 되어서 텐리대학의 이 학과를 1950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자신들의 동료였고 또 제자이기도 했던 학자들을 이를테면 아키바 다카시라든가 고노로쿠로, 미시나 쇼에라고 하는 모두 전후 일본의 조선학의 쟁쟁한 인사들인데요. 대부분 다 경성제대 교수 출신이거나 혹은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성제국대학 인맥으로 이 학과를 이렇게 새롭게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카시 토루의 역량이기도 한데 이 텐리교에 학과만 만들 게 아니고 일본에서 조선을 연구하는 조선학의 메카로 이 텐리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수뇌부를 설득해서 조선학회를 창립을 합니다. 이때 타이완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그 일본 학자들은 이 텐리대학을 또 중심으로 타이완 학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텐리대학은 조선학과 타이완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식민지학이죠. 그 식민지학을 계승한 그런 전후 일본에서의 이런 연구의 중심으로 작용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에 또다시 또 수완을 발휘해서 조선학보라고 하는 기관지를 그 학회에 저널을 만듭니다. 조선학회 창립의 그 중심도 역시 학과나 그 마찬가지로 다카시 토루와 이 경성제대의 동료, 제자, 인맥들이었습니다. 그 조선학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차대회를 했고요. 11회까지는 일본에 있었던 한반도에서 돌아온 일본인들끼리만 혹은 일본에 체제하고 있었던 제일 조선인들끼리만 이 학회를 열었는데 12회에는 바로 한국에서 학자들을 10명을 초청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는 이 자유아시아라고 하는 이 냉전, 미소 냉전 부속 안에서 이 미국을 매개로 해서 패전 전에 그 제국 일본의 지식이 냉전 지식으로 재평선되는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학의 경우에는 그 과거 지식의 모태였던 그 식민자의 지혜 체계, 그러니까 지식 제도의 체계와 새로운 헤게모니로 등장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학술적 위치를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관계 설정에 여러 층이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게 이 바로 한국 연구자들의 조선학회 공식 참가라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당대 이 조선학회 공식 행사를 둘러싼 기록들인데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숨은 주인공 12회 조선학회의 학술 교류의 숨은 매개자는 바로 아시아재단이라고 하는 미국의 민간 기구였습니다. 1950년대는 한국에서는 원조의 시대라고 할 만큼 미 국무성의 원조, 뭐 경제적 원조에서부터 다양한 각 방면의 원조들이 50년대 한국 사회에 그 지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었지만 다양한 민간 재단들의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 아시아재단은 그 출범 때 자신들은 이 냉전과 좀 무관하고 정부의 그런 그 미국 정부의 간섭과 무관한 민간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0년대 후반에 램퍼트지라고 하는 미국의 이 저널에서 이 아시아재단이 미국 CIA의 커버 단체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위장 단체였다라고 하는 폭로들이 이루어지면서 CIA의 그런 문화냉전의 기금들이 이 아시아재단에 흘러들었다라고 하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아시아재단이 바로 1950년대 다양한 한국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그 지원 중에 이 조선학회 참가에 대한 지원, 그건 아주 그 전체 지원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아시아재단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간단히 소개하면 1951년에 자유아시아위원회로 출발합니다.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요. 그리고 54년에 아시아재단으로 개명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아시아재단이 활동하고 서울에 지금도 지부가 있습니다. 요즘엔 북한의 도서 보내기 운동이나 뭐 이런 저개발 국가에 책을 보내거나 원조하는 것들을 이 서울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민간 재단입니다. 아시아 18개 나라에 지부를 설치했고 일종의 반공블록의 어떤 거점으로 이렇게 작동을 했던 재단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아시아 지역 내 이 서구적 민주주의나 시민사회 육성 등을 목표로 했던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옆에 있는 그 지금 올려놓은 사진은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에 취임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장면 총리 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데 어떤 방식의 코스를 가게 되냐면 워싱턴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요.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거기서 리셉션을 하는데 민간기구 중에 50년대엔 한미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그 뉴욕에서 그 한미재단이 저녁에 만찬을 열어줍니다. 그럼 그걸 끝내고 이제 LA나 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러니까 서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부에서는 아시아재단에서 만찬을 해줬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케네디와 정상회담을 끝낸 뒤에 만찬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아시아재단에 저 로버트 블럼이라고 하는 이사장이 박정희 환영 만찬을 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아시아재단 서류에 남아있는 사진을 한 컷 올렸는데요. 그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간재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제적 원조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는 다르게 문화와 정신의 영역, 학술의 영역 부분들의 지원을 집중했던 굉장히 독특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재단이 한국을 지원해줬던 다양한 사례를 좀 거론해 봤는데요. 가령 뭐 펜대의 그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미국과 유럽의 각종 연수와 유학을 지식인들을 지원해서 일종의 서구 민주주의를 체득하게 해서 친미파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지원들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유수한 학술 단체 중에 이 재단의 지원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진단학회나 민속학회, 국어국문학회, 영어영문학회, 사회과학회 등이 이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았고요. 교과서 만들고 사상계, 현대문학지, 문학예술지 뭐 이런 잡지들의 용지가 이 아시아재단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지원했고 분과학문들이 미국식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연구기관들도 지원했습니다. 가령 고려대학교의 아연도 여기 아시아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고 성대의 대동문화연구원도 50년대, 60년대에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화 쪽에서는 정릉촬영소라고 한국 영화산업의 시작이 되는 그런 촬영소를 이 아시아재단 지원으로 지어졌고요. 스포츠나 영어교육 등에 대한 지원들도 했고 중앙박물관, 지역축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노동계, 여성계 뭐 지원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김수영이 제1회 시인 그 협회상을 타는데 그 부상이 김수영 시에 보면 엔카운터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유럽의 그 유명한 그 진보적인 전향 좌파들의 잡지 그 파르티잔 리뷰와 엔카운터지와 같은 그런 그 유수의 잡지를 김수영이 계속 받아보게 됩니다. 그거 아시아재단이 지원해서 그 본부에서 직접 김수영 집으로 배달시켜 준 겁니다. 뭐 이런 등등의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 재단의 서류가 고스란히 2010년에 오랫동안 비밀 그 설정이 돼 있어서 공개가 돼 있지 않다가 2010년에 이 아시아재단 서류가 그 미국의 저 스탠포드 대학 그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아카이브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첨탑이 있는 건물 지하에 도서관에 기증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그 서류들이 이제 일반에게 개방이 되어서 아시아에 아까 14개 지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14개 지부에 해당되는 국가의 연구자들 그리고 미국의 연구자들이 이 후보 아카이브에 가서 이 자료를 찍고 검토하는 그런 연구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여러 연구자들,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저 후보 아카이브에 가서 주로 1950년대를 중심으로 60년대 지원 서류도 있는데 50년대 서류를 중심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넘겨보고 중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찍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가보면 그 통상의 아카이브처럼 저런 그 박스 안에
자료들이, 서류들이 수습돼 있습니다. 저 큰 종이 박스 안에 지금 저 보이는 황화일, 노란색 파일 같은 각각의 지원과 관련돼 있는 그 범주마다 이런 작은 그 노란색 파일 안에 그 서류가 남아 있고요. 그 서류, 그 노란색 파일 안에 맨 끝에 보면 저런 낱장의 보고서들이 수습돼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지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갈등 속에서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 등 국가별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미디어 무비 파일이라고 해서 영화제와 관련된 파일이 따로 있다거나 컨퍼런스 파일이라고 해서 학회와 관련돼 있는 파일 등등 약 500여 박스 정도가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만약에 그 하나하나 사건을 보려고 하면 이걸 좀 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가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컨퍼런스 파일 중에 이 재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파일을 하나 발견했고요. 그 황하일을 하나 발견했고 그걸 열어보니까 이 12회 조선학회를 지원했던 아시아재단의 서류가 들어있어서 그걸 찍어와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재팬 프로그램 안에 제12회 조선학회 참가에 대한 아시아재단 지원 서류의 출발은 이 한국 지부 대표 윌리엄 아일러스의 이 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재단 이사장에게 이거 왜 이 조선학회 참가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를 편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게 적어놨습니다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외교관계 수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이게 사실은 미국의 당시 국익에 부합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게 만들 건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비공식 교류가 필요하고 그런 비공식 교류가 증가하면 국교 정상화가 훨씬 더 쉬워질 거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바로 텔리에서 열리는 조선학회에 이 한국 학자들을 보내자. 그걸 아시아재단이 지원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사장에게 이 한국의 서울에 있었던 서울 대표부의 대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 편지 이후에 본부에 허가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조선학회는 3명의 한국 학자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조선학회에서 이병도를 이 조선학회 기조강연자로 지명을 해서 한 명은 반드시 이병도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아시아재단이 지원하든가 해서 한국 안에서 공모를 거쳐서 와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조선학회에서 공식적으로요. 근데 이 남은 2자리를 두고 한국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더니 50명 이상의 학자가 초청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그 델리 대학에 직접 보냅니다. 이 소문을 듣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가 이 약간 열광적인 이 반응에 좀 놀라서 본부 이사장에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초청자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누굴 보낼지는 아시아재단 한국 지부에서 관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큰 원칙으로 학문 부과당 1명 그리고 각 대학당 1명씩 이렇게 그 선발을 하자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재단 도쿄지부와도 연락을 하고 일본 조선학회와 협의하면서 이 참가자 내지는 행사의 내용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델리대학 조선학회 한국 연구자 초청과 참석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혹은 장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초청의 주체가 조선학회이기 때문에 조선학회에 굉장히 적극적인 초청이 있었고 한국 문교부의 승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경비를 대고 이걸 주선한 아시아재단 본부와 도쿄지부, 한국지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작용한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재단의 조선학회는 이 한국학자 참여 지원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그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작업의 하나로 인식을 했고,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의 각각의 중개자들, 에이전시들이 협의하는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선발된 10명이 누구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도, 박창해, 최우진, 프레드 루코프, 이태극, 민영규, 김영규, 임원도, 전재호, 김두원 이상 10명입니다. 처음에는 그 도쿄 제국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한 역사학자였던 이용직이 대표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에 이 한국 대표, 문화재와 관련된 한국 대표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직이 빠지게 되고, 아시아재단 그 한국 지부에서는 고민하다가 이때 연세대에 파견 와 있었던, 역시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 교환 교수로 와 있었던 영어학자인데 프레드 루코프라고 하는 교수를 이용직에 대신해서 대표로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10명이 조선학회 12회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좌장인 이병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학회가 지명을 해서 이병도는 반드시 와야 된다, 기조 강연자로 이렇게 지명을 했기 때문에 조선학회에서 모든 경비를 항공료를 우선 부담하고 아시아재단에서 체제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약간의 전통이 돼서 이 12회 대회 이후에 해마다 한국에서 이 기조 강연자 혹은 분과마다 문학, 역사 이 두 개 분과마다 어학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3개 분과마다 이 강연자를 초청하는데, 그 강연자에게는 체제비와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관례들이 이때 만들어져서 재작년에 70회 대회 때, 작년 71회 대회 때까지도 이게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항공료와 체제비 모두를 아시아재단에서 부담을 하게 된 거죠. 이 10명의 참가자들, 프레드 루코프 교수를 제외하고 10명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병도는 잘 알려져 있는 그 와세다 출신의 사학자이고, 최호진은 규슈제대 출신의 경제학자이고, 김두원은 도쿄제대 출신의 철학, 윤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거나 경성제대를 나왔거나 서울대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중등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을, 고등교육을 대부분이 일본에서 받았던 그런 학자들입니다. 따라서 조선학회 일본인 회원들과는 식민지 시기 때부터 동료 또는 은사, 사제관계 또는 친구, 지우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증언하는 여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재단은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원에는 결과 보고들이 따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10명에게 모두 이 조선학회 참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이 쓴, 다 영어로 이제 주로 영어로 썼는데, 그 보고서들이 그 서류 박스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병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보고서를 직접 그 잡지에 투고해서 보고서에 가름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고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건 이 대회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옛 친지 같은 분위기였다. 일본인 학자와 조선인 학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안에서도 묘한 긴장관계와 이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걸 프레드 루코프의 약간 제3자적 위치에서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용문을 여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김두원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실수를 했다. 김두원은 학술 발표 중에 일본인 조선학 연구자들을 향해서
조선이라는 용어 사용의 관행을 바꾸어서 대신에 한국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두원의 이런 10분 동안의 발표는 한국 대표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세션의 좌장인 다카하시 토루 교수는 김두원 교수에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할 적절한 장소와 때가 아니며 개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김두원을 달래면서 이 문제를 능숙하게 피했다. 그날 저녁 파티에서 일본인들이 주목한 사람이 실제로 김두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루코프에게는 김두원 발언이 실수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김두원이 사실은 좀 작심하고 한 발언이죠. 이 조선학이라고 하는 건 시노로지, 그러니까 중국학, 진화에 대한 과거 일본이 사용하던 용어인데 진화에 대한 학문, 그 중국학을 의식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식민주의적인 그런 용어이고 해방된 이후에 한국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귀에 거스리는 명칭이죠. 조선학회는 바로 이런 조선학을 하던 과거의 식민지에서 식민주의적 조선학을 하던 일본 연구자들이 그걸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관변 조선학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후 일본의 이 조선학이라는 게 바로 그 동양학의 일환으로 성립된 식민지 관학으로서의 조선학을 계승하는 건데 사실 그 김두원은 도쿄제대 그 문학부 출신으로 그 자신이 이런 조선학의 영역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고 성장했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독립한 한국에서 문교부 관료를 지냈고 또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식을 지니게 된 김두원이 이 조선이라는 명칭, 조선학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제부터 한국학이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셈인 거죠. 그리고 김두원이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는 이 일본 쪽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이때가 남북한 분단 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명칭이죠. 북한이 사용하는 조선, 그리고 북한이 자신의 학문을 규정하는 조선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냉전의 기표로서의 조선학에 대한 반발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병도의 경우도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이병도는 그 보고서 자체를 사상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계 글을 쭉 읽어보면 민족주의 정서를 환기시키면서 일본인의 학술을 비판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병도는 실증주의에 토대한 약간 일본 동양사의 맥락 속에 있었던 식민지 시기 때에는 그런 연구자인데 이 시기 때에는 스스로를 민족주의 사학자 내지는 민주주의적 사학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하려고 그렇게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조선학회 발표와 학회에서의 여러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그 자신을 그 식민지 시기 때의 일본 사학자들의 잘못된 조선사 인식에 대항하는 탈식민지 민족주의 사학자로 재구축했습니다. 이때 기조 강연에 나섰던 일본 쪽 그 역사학자가 미카미스고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데요. 이 미카미스고의 발표는 낭낭시대 그 성씨에 대해서 한 발표였습니다. 미카미는 낭낭시대 고분과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벽돌, 뭐 이런 곳에 왕씨나 한자로 왕씨나 한씨 같은 시성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모두 토착 한족들의 성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문자를 전해준 백제 왕인 같은 사람도 조선 안에 있었던 토착 중국인의 후예였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자 선진 문물을 전해준 사람들 조선인들 아니고 중국 한족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장을 한 셈이죠. 이병도는 이것에 대해서 한족식의 성을 가진 자들이 모두 중국 한족은 아니다. 한반도에서 중국 시성을 모방한 시성들, 조선인들의 성씨들이 존재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병도는
자신의 기조 강연의 주제를 삼국시대 고분의 내외 구축의 양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삼국시대의 능묘들, 왕릉이나 귀족의 묘나 뭐 이런 능묘들, 특히 신라의 능묘가 중국과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삼국만의 주체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중국과 흡사한 게 아니라 서양에서 서양 고대의 서크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류의 발달된 형태였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분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독자적인 구조와 형이상학적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고대 한국 문화가 굉장히 독자적이고 주체적이다. 근데 심지어 그게 서구의 보편성과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조선학회에서 합니다. 흥미로운데요. 이병도의 이런 강연은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를 새로운 헤게모니, 지식의 헤게모니로 수락한 당대 남한의 위치에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병도가 한참 했던 역사학적 작업이 뭐냐면 두레나, 이제 우리 지금은 아주 익숙해진 담론이죠. 두레나 향약이나 개, 신라의 화백제도, 뭐 그리고 조선 안에서의 그런 합의제 같은 비변사 등에서 협동과 타협의 정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대에서부터 민주주의적인 정신과 문화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적인 자질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상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계속했는데 이 삼국시대 묘를 가지고 한 발표도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건 이때 일본에 가서 이 이병도가 이 강연을 하면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그 고분의 장면을 이렇게 일본 연구자들, 청중들에게 보여주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슬라이드가 어떤 슬라이드냐면 이병도가 진단학회 회장을 하잖아요. 그 진단학회 주도로 1950년대에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역시 아시아재단이 돈을 대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영화 감독을 동원해서 그 고분 발굴하는 걸 찍어요. 그리고 그 찍은 영상을 가지고 그 고분의 장면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남겨놨는데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가서 이병도가 그걸 가지고 이런 기조 강연을 하고 있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12회 대회의 아시아재단의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 그럼 13회 대회도 아마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서류상으로는 그 박스 안에 이게 누락된 건지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한 건지 아직 확증은 못했는데요. 그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14회 대회에 다시 아시아재단이 이 한국 연구자들의 참가를 지원해 준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뭐 고창식, 문선규, 이병주, 황석팔, 박창해, 뭐 최호진은 다시 또 가는데요. 최호진 등 6명에 대한 참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좀 흥미로운 사람은 문선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시아재단에 참여하고 학회에 참여하고 그 뒤에 교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학위 받는 게 유학을 쭉 한 다음에 받는 것도 있지만 논문학위라고 해서 논문을 제출해서 논문 심사를 받아서 발표하고 학위를 이렇게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논문 박사 제도가. 바로 그 박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여 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체제비들을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연수도 지원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아까 뭐 이병도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 조선학회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기조 강연자는 아시아재단이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라 조선학회가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좌장으로는 박종홍,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박종홍 교수를 이 조선학회가 경비를 부담해서 기조 강연자로 초청을 합니다. 최호진이 그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최근 일본에서의 이 한국학의 그 최근 경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영문 보고서를 남겼는데, 이 보고서에서 이 첫날의 조선학회 풍경들을 묘사하는데 좀 재미있습니다. 지난번 12회 때 김두원이 이제 조선학이란 말 쓰지 말고 당신들 또 한국학이란 말 쓰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14회 대에서는 이 박종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다 일본어로 합니까 당신들 한국학 연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조선학회에서 일본어 쓰지 말고 한국어 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회 대회 때든 지금 14회 대회 때든 여기에 참석하는 한국학자들은 다 일본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박종홍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한국학자들이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학자들이 전부 다 그 일본어로, 자기 일본어 잘하니까 막 일본어로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했는데, 박종홍이, 가장 좌장격인 박종홍이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자기를 다 한국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국말로 소개하고 한국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 학자들이 한국어를 못하니까 갑자기 당황하고 경악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장면들을 최호진이 그 풍경을 스케치를 합니다. 물론 이 박종홍의 주장은 관철되진 않아요. 그 이후에 조선학회는 일본어가 역시 일본 쪽에서의 조선 연구자들의 주축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공식 언어이고 통역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종홍의 이런 선언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박종홍은 이 박정희의 그 은사로, 교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고, 국민교육헌장 기초위원이기도 하죠. 경성예대 철학전공의 3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학을 가르쳤던 다카시 토루와는 직접적인 사제관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경성예대 학맥 안에서는 사제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홍은 5.16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한 교수자문회의의 구성원이기도 했고, 국민교육헌장 기초위원이기도 했고, 박정희 정권 내내 아주 대표적인 이데올로그로 활동한 사람이기도 하죠. 학자이기도 하죠. 그럼 박종홍이 한국학을 대표해서 조선학회에 참여해서 옛날의 스승과 자기 동료들, 여기 경성예대 출신들이 다 교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료들에게 조선학회 공식 언어를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교체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박종홍의 입장에서는 박종홍도 여러 차례 뭐 이런 글을 식민지 때 기고를 하는데, 신흥이란 잡지가 있습니다. 경성예대에 다녔던 조선인 출신들이 만든 잡지. 아카데미즘의 전문 지식을 발표하는 거지만 조선어로 학술활동을 했던 식민지 30년대에 발간됐던 경성예대 학생들의, 조선 학생들의 잡지인데, 그때 추구했던 조선어 학술을 이 해방된 이제 한국을, 독립된 국가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학술로 이렇게 탈바꿈시키고 승격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길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12회와 14회에 조선학회에 지원을 둘러싼 여러 정황과, 그리고 그 조선학회 안에서의 여러 에피소드와 사건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 각각의 뭐 깊이 있는 논문, 이때 발표했었던 연구 논문들을 조선학회에 전부 다 투고하고 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들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고 이걸 촘촘하게 다시 더 엮고 해야 되겠지만, 그건 또 다른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글에서는 그 조선학회 그 공식 연차 대회에 이모저모 작용한 여러 정치적인 작용이라든가 그 여러 역학관계들을 통해서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독립된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선언되고 정착해 가는가라는 걸 큰 틀에서 이제 살펴본 셈입니다. 각각의
이 연차대회에 작동한 각각의 주체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인데요. 혹은 아시아재단의 입장인데, 냉전 체제 하에서 이 당시에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그 핵심은 일본 중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에 두고 한국과 일본이 우호 관계를 맺어서 이른바 공산블록이라고 하는 북한과 사회주의 중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는 연계를 만들어내는 게 미국의 이 당대 최대 아시아 전략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일본과 한국의 그 국교가 정상화되고 사이가 좋아져야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전부터 50년대부터 내내 그런 그 국교 정상화를 압박을 했는데 이승만 정부 때는 워낙 그것에 그 구체적인 한일 회담을 하긴 했지만 진척이 좀 더뎠고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게 강하게 그것을 압박을 했죠.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 아시아재단의 지원은 그런 큰 틀에서의 미국 전략의 한 부분을 민간재단이 대행하고 있는 양상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시아재단이 이 적극적인 한일 교류를 유도해서 국교 정상화의 물꼬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임하면서 앞에 나선 거죠. 그래 일종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조선학회 12회 연차대회에 한국 학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도 어쨌든 과거 식민지의 역사들을 정리를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들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승인을 해줬던 거고요. 조선학회 보다 더 하위의 에이전시인 조선학회 입장에서는 아까 이 조선학회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 연구자들이 자신의 본토로 패전 이후에 돌아와서 만든 학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그 당대 용어로 외지에 식민지에 있다가 주류 사회로 돌아온 거죠.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주류 아카데미즘에는 강고하게 이미 기득권들이 있는 셈이고요. 근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사실은 이 식민지에서 돌아온 이 제국대학 출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고투를 50년대 내내 한 거죠. 그리고 이 조선학회 안에 한국 학자들을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비주류로서 일본 학술계에 진입해야 했던 이 경성제대 출신의 일본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그런 기회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 자기 청년기에 가서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했던, 그러니까 자기 청춘의 기억과 결부되어 있었던 그런 일본에 가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일본에 가는 것이고 또 이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가 없었는데 그 당대에 나름대로 외국의 조선학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그 열광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세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12회 연차대회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상어학보에 썼던 조선학 한국학의 국교정상화라고 하는 논문, 그리고 그걸 좀 수정해서 단행본의 엔솔로지 논문으로 투고했던 두 번째 전후라고 하는 책에 수록돼 있던 내용에 토대를 두어서 좀 여러 부차적인 설명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문학연구자인데 한국학의 영역에 그 역사적 전개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근대 한국의 지식제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쭉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온 작업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20세기에 식민주의와 냉전들을 교차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근대 지식 혹은 지식인들이 어떤 굴절 속에서 한국 지식 제도를 만들었는가, 한국학을 형성했는가라는 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행본으로 제국대학의 조선징이라고 하는 책들 속에서는 일본의 엘리트 육성 장치였던 제국대학 안에 유학했던 조선인들이 식민지와 또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그 국가 건설과 또 지식제도 안에, 특히 대학 안에 대학을 새롭게 형성하고 학문을 재편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나를 살펴본 그런 작업이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국어국문학과 조선어문학의 분단이라고 하는 논문을 올해 2월에 썼는데, 이건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라고 하는 두 개의 해방 이후 만들어진 그 국립대학 안에 만들어진 국어국문학 제도들을, 그걸 만든 주체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육, 그리고 실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여러 회고라든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비교해보는 그런 연구였고요. 식민과 냉전의 불협화로서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학자 이만갑이 도쿄제국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해서 해방 이후에 록펠러의 지원을 받아 코넬 대학에서 미국식 사회학을 습득하고 돌아온 뒤에 과거 일본에서 배운 사회학의 경력들을 지워버리고 자기 학문을 미국식 사회학으로 이렇게 균질적으로 다시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양상, 거기에 작용한 미국의 지식과 미국의 지원, 갔다 와서 다녀와서 여러 연구를 할 때도 아시아재단 돈을 받아서 농촌 연구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회학자의 해방 전후를 가지고 근대 사회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립과 전개에 대해서 좀 살펴본 논문이었고요.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수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시인이 서구의 지식들을 습득한 중요한 루트였던 엔카운터지와 파르티잔 리뷰라고 하는 당대 문화적 냉전과도 무관치 않은 그런 잡지를, 물론 본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구독한 시기도 있지만 이런 민간기구의 지원을 받아서 받아보게 된 여러 정황, 이거 역시 서류를 가지고 좀 검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면 김수영도 결국은 CIA의 문화적 냉전의 구도 안에 있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실은 그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그런 지원하는 자들의 의도와 굉장히 다른 플러스 알파와 다른 맥락의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생산해낸다. 그런 데에 사실은 김수영의 위대함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적은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재단이 한국의 50년대에 학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젊은 연구자들에게 여러 그 프로젝트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국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한국연구원을 건물을 만들어주고 지금의 물적 조건을 만들어준 게 또 아시아재단의 지원이었는데요. 역시 그 관계들을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한 한국연구센터의 지원 연구들을 좀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더 있으시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했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논문들이나 책들을 살펴보십사 하고 마지막에 좀 적어봤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 한국학의 여러 역사적 한국학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투신한 많은 또 연구자들의 고투들을 정당하게 읽어주면서 그걸 역사화하는 작업들을 좀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국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